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부부 관계에서 부부 역할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부 갈등이 이루어질 때 서로 간에 이제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불편한 부분과 갈등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부부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술의 목록을 화면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각 항목이 어떤 빈도로 나타나는지 1에서 5점으로 평가해 봅시다. 빈도를 늘리고 싶은 기술에 표시를 하고 어떻게 그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날 있었던 기분을 좋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우리 배우자,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이야기합니까? 그날 있었던 불쾌한 일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하나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나요?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나요? A의 표정과 몸짓으로 A의 기분을 알 수 있나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과 A는 논의를 하나요? 당신과 A는 외부자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나요? 당신과 A는 얼마나 자주 서로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A가 알고 있다고 느끼나요? 당신은 A의 표정의 의미를 이해하나요? 자, 배우자, 이성, 친구, 가족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자주, 빈도로 나타나는지, 자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평가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부 의사소통의 유형과 부부 의사소통을 촉진할 방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 의사소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큰 대주제로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의사소통 이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의사소통은요, 부부가 언어나 상징 등의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여서 공통된 것을 수립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부부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신자입니다. 먼저 이 부부 의사소통에 발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위자로서 남편, 아내 혹은 부부인데요. 의사소통에서 먼저 정보, 의사에 대한 정보를 발신하는 사람이 있죠. 자, 정보나 메시지는 발신자가 보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사물, 사상, 개념, 감정에 대해서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수신자는 메시지를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즉, 발신자가 정보나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보가 갈 때는요, 우리가 상황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적, 지리적, 심리, 사회적인 상태로 분위기, 장소, 시간, 송수신자와의 관계, 사회 문화적인 배경 등이 상황의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입니다. 발신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자가 받아서 나타나는 반응 중에 발신자가 의도한 반응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데는 6가지 구성 요소의 적절한 작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발신자가 수신자가 정보란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상황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적절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실 의사소통에 작용하는 신념과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부부가 의사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부간에 서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난 이 상황이 불편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자, 그래서 부부는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존재하는 한 상호작용은 계속되고 모든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과 목소리, 느낌 등만 봐도 이 사람의 느낌과 태도, 의사를 알 수 있죠. 이렇게 부부는 계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의사소통에는 또 내용과 관계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적 관계를 전달하지만 그 안에서의 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즉, 내용 밑에 깔린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 밑에 깔린 의도와 목적을 이해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고 일치되도록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언어적 형태와 비언어적 형태로 의사소통합니다. 사실 앞에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과정 안에서 상황과 맥락이 다 연결되어 있죠. 사실 말을 전달하지만 우리는 표정과 느낌, 목소리 톤 등으로 나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비언어적 형태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어로 사실을 전달하지만 사실 우리 비언어적 형태로 감정을 더 표현합니다. 밥을 잘 먹었냐? 라는 간단한 말에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난 상황에도 밥을 먹을 수가 있니?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비언어적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감정을 실어서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부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것은 단락짓기에 의해서 부부 의사소통자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단락짓기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특정 사건이나 행동을 시작점 혹은 원인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작점에 대한 해석은 다 다릅니다. 자, 남편은 네가 그래서 그렇지, 아내는 당신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 단락짓기가 다 다른데요. 자, 의사소통자의 관계는 단락짓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는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부부는 상대방이 자신을 자극하여서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그것에 단순히 반응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점과 결과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락짓기에 불일치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단락짓기 기준이 다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상황이 아내와 남편이 집안일의 분담 문제로 자주 다투는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남편의 행동이 원인이라고 단락짓는 아내는 당신은 항상 집안일을 안 도와놔서 내가 짜증을 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집안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내의 잔소리가 원인이라고 단락짓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 남편이 집안일 분담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이 아내는
남편이 하지 않아서 내가 짜증을 낸다. 남편은 네가 짜증을 내니까 내가 하기 싫다.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단락짓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 서로 간의 관계, 의사소통자 간의 관계가 단락짓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또 사이가 좋지 않는 부분은 서로 단락짓기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서로 자신이 반응한 것이고 상대방이 먼저 자극했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 의사통을 정확하게 잘하는 것이 갈등을 방지하고 서로 간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부부 간의 의사소통은 관계를 반영하고요. 대칭적 관계, 상보적 관계로 구분됩니다. 대칭적 관계는 부부 상호 대등하고 주고받는 것에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대칭적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부 양쪽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면서 상보적 관계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부부의 의사소통의 특성과 신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이 부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앞에서 단락짓기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 그리고 감정까지 실어서 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자, 모든 부부가 잘 의사소통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입을 닫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호킨스는요, 언어화와 감정 노출 정도별로 의사소통 유형을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호킨스의 의사소통 유형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차단형입니다. 자, 차단형은요, 자신의 의견을 언어로 잘 표현하지 않으며 감정 노출이 적어서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난 말을 잘 못하겠어. 내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여기에 좀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오늘 하루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냥 아니야, 괜찮아, 할 필요 없어 라고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면 아내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억제형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언어로 잘 표현하지 않으나 감정은 잘 노출하여서 다른 사람이 감정의 변화는 쉽게 알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언어로는 잘 표현하지 않지만 감정을 얼굴 표정이나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말은 괜찮지고 하지만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괜찮아. 응. 어떻게요? 예, 언어와 지금 비언어적인 태도가 일치하지 않죠. 괜찮다고 하지만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진짜로 괜찮아? 응?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는 나가버렸다. 이러면 이제 아내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대화를 더 이어나가지 않으면서도 속성해 보이는 태도를 보여서 이 아내의 말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잘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내도 진짜로 괜찮냐라고 물었는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부부의 갈등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말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말은 표현했지만 감정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도 사실 잘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음으로 분석형도 사실은 좀 갈등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분석형은 언어적 표현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 노출은 적은 유형입니다.
반대네요.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감정 표현을 많이 한 사람도 있었는데 언어적 표현이 많지만 감정 노출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사실을 분석하고 이성적인 면에 치우쳐서 표현하는 유형입니다. 자, 사실과 논리 중심으로 대화하지만 감정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겠네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여행 갈까? 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 너무 힘이 들어. 바람 쐬고 싶은데 난 내가 마음이 힘들어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네요. 이번 주말에 우리 여행 갈까? 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지출이 이미 예산 초과라 힘들어. 다음 달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냥 쉬고 싶어서 이야기한 건데 네 생각만 말하고 내 마음은 왜 신경을 안 써?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나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거야.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갈등이 했네요.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사실 위주로만 말했습니다. 그치만 남편은 감정을 읽어주기를 바랬죠. 이렇게 의사소통 유형에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자, 친숙형입니다. 자, 친숙형은 언어적 표현이 잘 되고 감정도 직접 언어로 표현하여서 자신을 개방하는 유형입니다. 서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 대화가 잘 이어지는 그런 유형이네요. 요즘 내가 너무 지친 것 같아. 회사도 힘들고 집안일도 벅차.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더 나아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지친 것 같아. 회사도 힘들고 집안일도 벅차. 그랬구나. 나도 힘드네. 나도 힘들단다. 더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서로의 감정만 더 나빠지겠죠. 아내의 감정과 느낌을 잘 이해하고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친숙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뒤엔 말이 또 있네요. 고마워. 내가 설거지랑 청소 좀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주말 동안 다 맡을게. 우리 오늘은 영화 보면서 좀 쉬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설거지만 청소를 해서 나의 힘을 좀 도와주겠니? 라고 했더니 알겠어. 이렇게 하고 대안을 찾아서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의사와 감정이 잘 소통이 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호킨스의 의사소통 유형을 감정 노출과 언어화를 기준으로 4가지로 나누었을 때 차단형, 분석형, 억제형, 그 다음 친숙형이 이 폐쇄적인가 개방적인가, 감정 노출이 낮음인가 높음인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을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방향에 따라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방형은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쪽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유형입니다. 남편이 계속 말을 하면 아내는 마음을 닫고 입을 닫아버리죠. 아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서로가 대화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쌍방형은 부부 모두 말을 많이 하는 유형을 의미하고요. 침묵형은 부부 모두 서로에게 말을 잘 하지 않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자, 기능성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능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정보를 탐색하거나 제공하며 솔직하게 의사표현과 감정표현을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든 경청과 공감적 반응을 나타내는 유형입니다. 일치형, 지지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잘 의지하면서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감정의 변화, 감정 표현, 존중하는 경청, 공감적 반응 등이 다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만 역기능형도 있습니다. 방어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말하고 듣는 유형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침묵. 당신은 내 말을 듣는 거나 침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다면 서로 불일치하고 방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형으로 봤을 때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가트먼이라는 학자는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 묵시록의 네 기사라고 하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네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의사소통의 유형인 거죠. 이 존 가트먼은요, 부부치료사입니다. 부부들이 상호작용하는 비디오 자료를 분석을 하여서 결혼 생활을 붕괴시키는 부정적인 의사소통의 네 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이네요. 자,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이 부부들은 이혼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역할 갈등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이런 문제에 의해서 결혼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의해서 결혼이 붕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의사소통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난입니다. 비난은 상대방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해서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나는 이걸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 감정을 좀 낮춘 상태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난 채로 비난하는 것이요. 당신은 항상 문제야.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늘 그래왔어. 당신도 언제나 그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미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어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공격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당신은 언제나 그랬어. 내가 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 절대 그러지 않았다. 했다고 해서 한 번밖에 안 되지. 이렇게 방어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게 되면 당연히 방어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격렬하는 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말이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 말대로 해. 설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뭘 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것이죠. 우위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쌓기입니다. 청자가 상호작용을 철회함으로써 반응을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듯이 됐어. 당신과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라고 철회해 버리는 거죠. 담쌓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담쌓기뿐만이 아니라 또 파괴적인 의사소통으로서 관계 위험성호가 나타난다라고 마크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크먼은 또 파괴적인 의사소통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확대입니다. 자, 확대는요,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부정적 의사소통을 멈추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언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파괴적인 의사소통, 확대하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을 계속
일반화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런 확대의 모습의 예를 한번 볼까요? 아내가 핸드폰을 놓고 나왔네. 또야. 당신은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 매번? 지금이 몇 번째야?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까? 나야 항상 물건을 잘 챙기지. 그래, 알지. 당신은 강박증이야. 내가 아주 잘 알지. 정신머리도 없고 부정적이고 대체 사람이 왜 그래? 진짜 같이 못 살겠네? 마음대로 하셔. 누가 붙잡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단순하게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았다. 늘 그렇지 비아냥거렸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방어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강박증이야. 너 맘대로 해. 누가 붙잡는데 못 살겠네까지 갔습니다. 단순한 문제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언쟁으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의사소통, 이것을 확대라고 합니다. 다음은 평가절하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 성향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상호간에 멸시하는 것, 이게 평가절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네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잠깐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야. 또 기분이 괜찮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의 메시지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메시지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 이것도 파괴적인 의사소통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형태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했고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파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괜찮아, 잊어버려. 자꾸 생각나고 속상해. 부장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눈치였던 것 같아. 그만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자, 이렇게 아내는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이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고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속상한 마음을 전혀 읽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파서 그래,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늘 그렇지 않았는데 이 아내는 참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남편은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은 부정적 해석입니다.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이 오실 거야. 이번 주 내내 피곤했잖아. 괜찮겠어? 남편은 아내를 위한다고 말을 해주는데 아내는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시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 주 일이 많았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부모님이 오시는 게 싫은 거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남편은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도 방어적으로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그리고 철회와 회피도 있습니다. 자, 대화를 하다가 논쟁 정운에 당신과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라고 나가버리거나 침묵하거나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해버리는 행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하는 것, 애초에 대화가 시작되지 않도록 피해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철회와 회피는 사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처리할 때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마크먼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실제 우리는 관계적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요. 사실 관계를 맺기 위한 교류 과정이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목적은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핵심은 좋은 관계를 위한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잘 이해시키고 이해하면서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의사소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경청하기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해석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들으면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계속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잘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중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분적 주의 집중만 계속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결국은 친밀감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경청은 바람직한 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수용 태도와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상대방에 대해 주목하고 관찰하는 가운데서 경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청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 경청을 어떻게 할까요? 경청의 기술에는 1과 5의 이 5가지 과정을 거쳐서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를 기울이고요. 그래서 그 말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정도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더 필요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청하고 요약하고 질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경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경청하지 않고 내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경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면서 집중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이런 가운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끼어들고 폐쇄적으로 질문하고 왜라고 계속 질문하며 충고하는 행동을 한다면 경청이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기도 중요합니다. 먼저 나 전달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 내가 가진 생각, 내가 느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느낌을 가져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과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물건을 치우지 않으니 내가 청소하게 되는 행위가 많이 늘어나게 돼. 그래서 내가 힘들어 라고 당신을 비난하지 않고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 노출을 해야 합니다. 자기 노출이라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상대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자기 노출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자기 노출은 심리적인 결속,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시키므로 도움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출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적이감 등을, 즉 부정적인 내용을 너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자기 노출이 필요합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조절하여서 그 사람의 감정을 많이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자신의 노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각의 수레바퀴를 이용한 말하기 기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의 수레바퀴는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할까를 정리하게 해주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감각, 정보, 사고, 감정, 행동,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감각, 정보부터 사고, 감정, 행동, 소망 등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고요. 먼저 감각 정보로부터 이야기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화면을 통해서 자각의 수레바퀴를 위한 말하기 기술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 개방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자각의 수레바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를 묻지 말고 모든 질문을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언제 보았나요? 라고 감각 정보를 활용하여서 먼저 물어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그것을 어떻게 느꼈나요? 그래서 무엇을 원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자각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식을 잘 물어볼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혼자 사는 80대 어머니가 몇 달 동안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딸에게 자각의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하는 대화의 모습입니다. 영수가 오랫동안 너에게 아무 연락이 없으니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다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디 아픈가 걱정도 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 생각이죠? 그러다가 어쩌면 엄마에게 이렇게 소식이 없을까 섭섭하기도 하더라. 감정입니다. 나는 네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소망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어떤 특성이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감정이 이랬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순차적으로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자각의 수레바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각의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의사소통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경청하며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부부와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심리적,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부부 공통의 활동이 많은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규칙을 정하고 듣기 기술, 경청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하기 기술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이메시지와 같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함으로써 내가 보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하는 나 중심의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말하기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소망,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칭찬, 인정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부부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다양한 의사소통 유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언어화와 감정 노출 정도별로 분류했을 때 차단형, 억제형, 분석형, 친숙형으로 나누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며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로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겠습니다. 경청하는 기술과 말하기 기술을 이용하여서 의사소통하도록 노력하고 의사소통 규칙을 정해주는 것도 의사소통 촉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